먼 옛날 북중국을 가로지르는 황하강 유역에서 중국의 고대 문명이 시작됩니다. 중국 신화 속의 사망오제를 지나 중국사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라를 전설 속의 나라로 여깁니다. 하나라 다음에 등장한 상나라는 확실히 실존한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1928년부터 시작된 유적 발굴 작업에서 상나라의 도시였던 은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은어라는 이름을 따서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상나라에서는 주로 거북이 배딱지와 짐승의 뼈에 새긴 갑골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자 폭군의 아이콘인 주왕은 미녀 달기에게 푹 빠져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를 위해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거대한 연못은 향기로운 술로 가득 채우며 연못가의 나무엔 고기를 잔뜩 매달아 고기숲을 이루었다고 하니 주지육림이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천하의 보물을 모두 거둬 흥청망청 왕이 사치를 즐기는 와중에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에 휘청거렸습니다. 결국 민심을 잃고 흔들리던 상나라는 주나라 무왕에 의해 패망하는데요. 지배층의 부정부패,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한 내부 분열과 외세 침략은 만국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곤 합니다. 주나라 때는 중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주나라 시대에 중국 최초의 토지 제도인 정전법도 시행되고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는 천명사상으로 왕권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주나라는 넓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봉건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서양에도 봉건제가 있었잖아요. 동서양의 봉건제는 뭐가 다른 걸까요? 서양, 특히 중세 유럽 봉건제는 계약관계가 핵심이었다면 주나라 봉건제는 혈연적 유대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공신들은 제후로 임명되어 자신에게 분배된 토지, 제후국을 다스렸습니다. 제후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하면서 왕실과 제후들의 혈연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점차 왕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각지의 제후가 독립적으로 세력을 떨칩니다. 그 속에서 피 튀기는 중국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삶이 지옥이 되고 난세가 열릴 때마다 민심은 영웅의 등장을 소망합니다. 사륙이 난무하는 춘추 전국시대에는 제자백가가 등장해 사상과 문화의 최대 번영기를 꽃피웠습니다. 춘추시대의 5강국을 춘추 오페라하며 전국시대에 서로 세력을 떨치던 7나라를 전국칠웅이라고 하죠. 전국칠웅은 스스로 왕을 칭하고 오직 천하통일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221년 영정이 중원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중국사 최초의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집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신들은 천하통일을 이룬 영정에게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칭호를 가지라고 건의하는데요. 결국 영정은 왕의 칭호를 폐지하고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이전 주나라 때 봉건제가 어떤 사단을 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 지방 제후들의 입김이 너무 세면 왕권에 도전할 수도 있으니 이젠 중앙정부가 지방까지 직접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제도인 군현제가 등장합니다. 전국의 행정구역을 군과 현으로 나눈 뒤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관리를 각지로 파견 보내서 결국 중앙이 지방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는 이렇게 최초의 중앙집권체제와 군현제를 완성해냅니다. 또한 진시황은 황제의 권위를 만방에 알리고자 화려한 건축물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백성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만리장성이 대표적이죠. 통일 후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자 진시황은 사상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신에게 비판을 일삼는 괘씸한 선비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매장시키고 자신의 정치에 방해가 될 법한 책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린 사건을 분서갱유라 합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고 또다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방과 항우가 연합하여 진을 무너뜨린 다음 서로 전국 통일을 향한 사투를 시작하죠.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싸움을 다룬 소설이 초한지입니다. 초와 한의 싸움은 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중국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 항고조 유방이 한나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진에 이은 두 번째 통일왕조인 한나라는 중국인에게 특별합니다. 오늘날 중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의 정체성이 이 한나라 때 정립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족이 사용하는 문자도 한자라고 칭하게 됐죠. 그런데 한나라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방 몽골고원을 휩쓸고 다니는 북방의 흉노족이 툭하면 쳐들어오는 거였죠. 진시황이 만리장성 공사에 공을 들였던 것도 저놈의 지긋지긋한 흉노족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에게 식량과 물자 약탈은 생존의 문제였으니 수십만 대군을 끌고 나가 싸워서 막아보려 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흉노 스트레스에 미칠 노릇이었던 유방은 아예 노선을 바꿔버립니다. 저 굶주린 흉노가 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나라를 휘젓기 전에 그냥 미리미리 조공을 바치면서 영토를 보존하기로 한 거죠. 이런 굴욕의 유화 정책이 수십 년 이어지던 중 한무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한무제는 한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 흉노에게 강경책을 펼치려 했지만 사냥과 공격이 생업인 무장 기병들을 무릎 꿇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무제는 똑같이 흉노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월지국과 손을 잡기로 했죠. 그렇게 기원전 139년 장건이 월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장건은 흉노족에게 붙잡혔다가 흉노 여인과의 아들까지 생기는 등 별의별 일을 다 겪고 탈출해 13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장건은 월지국이 연합 맺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무제는 장건이 들려준 이야기 중 다른 내용에 주목합니다. 흉노가 서역 상인들한테 한나라 비단을 비싼 값에 팔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무제는 서역과 직접 교역하기 위한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른바 비단길로 불리는 거대한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인적, 물적, 문화교류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한나라는 외척 왕망이 세운 신나라에 의해 잠시 명맥이 끊기는데요. 광무제가 신나라를 멸하고 다시 새롭게 한을 재건합니다. 신나라 전후를 구분해서 각각 전한,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후한시대의 황관, 체륜이 기존보다 훨씬 실용적인 종이, 채우지를 발명하는 등 문화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황관과 외척의 권력 싸움으로 조정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지방 분권화가 가속됐고 썩어빠진 나라에 불만이 커진 농민들은 판건적의 난을 일으킵니다. 후한이 빠르게 몰락하며 곳곳에선 군웅이 벌떼처럼 할거했고 결국 후한은 위초고의 삼국으로 분열됩니다. 위나라의 조조와 총나라의 유비 그리고 오나라의 송건이 패권을 다투던 삼국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중원을 차지한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사에서 흔히 언급되는 중원은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 중하류 지역의 평원, 즉 대륙의 중심을 중원이라 불렀습니다. 중원을 차지한 민족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자 문명의 중심이라 여겼습니다. 자민족에 대한 우월주의가 내포된 폐쇄적인 중화사상에 따라 주변의 타민족은 야망과 배척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중화사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늘날 중국 민족의 주류인 한족 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원의 패권은 한족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민족이 돌아가며 중원의 주인 자리를 꿰찼고 실제로 이민족이 지배하던 시기에 화려한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제국의 주인이었던 칭기즈칸의 원나라나 만주족의 청나라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삼국시대에 중원을 차지한 자는 누구일까요? 위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사마염이 위나라 마지막 황제를 폐위하더니 265년에 서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촉과 오를 정복하며 삼국시대를 종결합니다. 하지만 서진의 통일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부 황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혈전으로 조정이 붕괴하고 있었죠. 게다가 북방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자 서진은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황족 사마해가 남쪽에 동진을 세우면서 진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사마염의 진과 사마해의 진을 구별하기 위해 흔히 서진, 동진으로 부릅니다. 이제 북쪽을 차지한 다섯 이민족은 제각기 나라를 세웁니다. 다섯 오랑캐와 16개 왕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5호 16국 시대입니다. 이어서 북쪽의 이민족 왕조와 남쪽의 한족 왕조가 남북으로 분열돼 흥하고 망하길 반복하던 시기가 남북조 시대입니다. 크게 보면 통일왕조 한나라가 망한 뒤 다시 통일왕조 수나라가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간의 대혼란기를 위진남북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6세기 후반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수나라 초대 왕제 수문제는 훌륭한 군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수문제 시대 나라의 창고엔 곡식이 가득했고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 시대 번영의 지표로도 볼 수 있는 것이 급격한 인구 증가인데 초반에 400만 호였던 전국 호수가 20년 만에 890만 호로 늘면서 인구가 약 4,6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수문제의 업적 중 유명한 것이 과거제 시행입니다. 이 시대에는 가문이나 혈통을 보고 추천마다 사람을 뽑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서 관리를 뽑는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 과거제는 1000년이 넘게 이어져서 청나라 때 완성의 경지에 오르죠. 그러나 수문제는 자식 농사만큼은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수문제의 아들 수양제는 아버지가 사랑하던 후궁을 범하고 아버지 수문제를 살해하며 제2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희대의 폐류나 수양제는 아버지가 잘 읽어놓은 나라를 열심히 말아먹었고 화려한 궁전 건축, 황제 개인용 테마파크, 14m 규모의 용선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며 온갖 사치를 누렸습니다. 과도한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끔찍한 노역과
굶주림과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게다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고구려를 혼내주러 원정을 갔다가 을지문덕에게 전멸당한 뒤 멸례 행사처럼 고구려에 계속 쳐들어갑니다. 결국 수나라는 파국을 맞이하고 당나라의 황금시대가 열렸습니다. 보통 중국사의 패턴상 혼란을 통일한 왕조는 금세 망하고 그 다음 왕조가 번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나라는 수나라가 이룩한 남북통일과 과거제, 대운하 건설의 토대 위에서 세계 제국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개방적인 포용 정책으로 다문화 사회를 이루며 고도로 발전한 문화예술을 꽃피웠지만 영원한 번영은 없었습니다. 미인 양귀비에 푹 빠진 황제 현종에게 반발해 775년 안록산이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황관 정치와 세금 문제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황소의 난이 10년이나 지속되면서 결국 당나라가 무너지고 또다시 중국은 여러 세력으로 분열됩니다. 그 결과 5대 10국 시대가 50여 년간 이어지다가 960년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하는데요. 조광윤은 안정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학문 중심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송나라 시기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술과 문화가 크게 발전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방이 소홀하다 보니 요나라, 금나라와 같은 주변 이민족 국가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칭기즈칸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뛰어난 기동성으로 거대한 영토를 정복했고 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세웁니다. 결국 1279년 송나라는 멸망하고 원나라가 중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원나라는 광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몽골의 전통적인 네트워크망 역참제를 정비했습니다. 하루 동안 말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마다 참이라는 역을 설치한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거미줄처럼 퍼진 역참을 통해 신속한 지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서양을 잇는 역참을 통해 온갖 정보와 물자, 문화와 사상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역참은 세계 제국의 기초를 다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편 원나라는 몽골 제의주의 원칙에 따라 몽골인을 최상위 계층으로 두고 민족 차별 정책을 펼쳤는데요. 두 번째 계급은 독특하게도 서방 출신의 생목인이었습니다. 생목인들은 소수의 이방인 집단이었지만 국가의 관리직을 꿰차며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족들은 그 아래 피지배 계급으로 차별받았죠. 원나라 말 정치적 혼란과 재정 위기로 원이 약해지자 몽골이라면 치를 떨던 한족들이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원나라는 무너지고 홍건적 출신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중국 역사상 두 번째 평민 출신 황제인 주원장은 백성을 편히 다스리기 위해 힘쓰고 중앙 집권을 강화합니다. 주원장은 몽골의 풍습을 없애고 훼손된 한족 문화를 되살리고자 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명나라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명나라의 상황을 파악한 후금 황제 누르하치가 명나라 침략에 성공합니다. 그의 아들 홍타이지는 만주족과 한족, 몽골족을 지배하는 대제국을 만들면서 1636년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었죠. 만주족이 지배층을 이루며 광활한 영토를 다스린 청나라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존속한 중원대륙의 마지막 왕조였습니다. 한때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청나라도 말기에는 권력 부패, 농민 반란, 지배층의 무능으로 점차 쇠퇴기에 들어섭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을 통해 아편이 밀려들어오면서 1830년대 말에는 아편 중독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온 나라에 폐인이 넘쳐나니 청나라가 아편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결국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이 터지고 영국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편 전쟁은 그야말로 동서양 문명의 대충돌이었고 청나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오랜 세월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중화 사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죠. 동아시아 힘의 균형 또한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던 청일전쟁이 끝난 이후 청나라를 돕고 서양을 물리치자는 부청 멸량을 외치던 반제국주의 세력 의화단이 형성됩니다.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면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결국 1912년에 순원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웁니다. 이로써 2000년간 존재했던 황제는 사라지고 중국 사상 최초의 공화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국공내전이 벌어지는데요. 1949년 내전에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가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